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자동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최근에 바짝 올랐는데 양궁에서 금메달 따서 그런 건가? 워낙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그죠? 정의선 리더십은 참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기자 생활하고 할 때 보면 그죠? 물론 이제 지배구조 얘기도 있고 피크아웃 등도 있고 전기차 뭐 이런 이슈를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계속 실적 발표하면 피크아웃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자체가 성장 산업은 아니고 기존의 자동차가 이제 계속 대체가 되는 어떤 그런 산업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자동차 보급률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물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만 거기는 또 워낙에 또 저가차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서 중저가 이제는 약간 고급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마켓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실적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이게 고점 같다. 이런 이제 논란을 좀 이제 갖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약간 피크아웃 조짐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계속 올라가고 있다든지 또 이제 그쪽에 소비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 같은 거 떨어지고 있는 거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경기 후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원래 약달러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작산하면 쟤네들이 그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래 해가지고 항상 시비를 걸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강달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 피크아웃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지금 고환율에 의해 가지고 환차익을 많이 이제 부과했었던 부분이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줄겠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가 일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기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쪽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G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발표했던 그 실적은 가이던스를 상회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톤다운을 해버리고 상반기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데다가 포드는 포드 실적 안 좋았죠. 가이던스 하회한 데다가 전기차에서만 적자가 55억 불 정도 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 진짜 피크아웃이 되겠네. 테슬라도 실적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또 우리만 해당되는가를 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좋았다가 막판에 좀 급하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개를 좀 꺾은 게 현대차가 보면은 제일 나중에 급등했던 거는 현대차만 급등했었고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시점이었습니다. 노란색 현대차군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도 보면 남색 선을 보면은 이게 도요타인데 도요타 한참 잘 나간다고 막 했었는데 쭉 빠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막판에 이제 밸류업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주가 쫙 올랐다가 인도법인 상장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키 맞추기 비슷한 그림이 돼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매출 영업이익 이거는 그냥 예상했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원재료비가 이제 인하가 됐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8월 28일 날 여기는 밸류업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주주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인가 아마 인도 법인이 그 상장이 될 때 인도 법인을 상장하기 때문에 현대차 본사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한 4조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말이 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4조 원 내외에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4조가 추가로 애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10월경에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면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본격 가동이 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GM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뒤지지 않을 거다. 왜? 현지 생산률 자체가 GM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비스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좀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EGMP 플랫폼에 대한 비용도 이쪽에다 다 이제 전가를 시켰던 측면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은 좀 주가를 누르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도 그냥 가이던스 딱 이분하게 맞추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환율 효과로 봤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이제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약간 톤다운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짜 자동차 고점 온 거 아니냐,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현대오토웨버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가 어쨌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집중해 돼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배 싶어서. 구조에서도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목하는 기업이 또 오토웨버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가가지고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그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수익성과 관련된 어떤 그림을 좀 보시면 네. 23년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평균이거든요. 예. 현대기아는 뭐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13%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 테슬라의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냥 단순히 환율로만 가지고 설명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벌써 하루 이틀이 네.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이후부터 보면 8% 이상 뭐 거의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조금 현대 기아하고 테슬라, GM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피크아웃이든 아니든 간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비교해서 드리려고 한 건데요. 예. 현대차는 다 아시다시피 EGMP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전기차 양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테슬라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GM도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340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많이 띄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급입니다. 예. 넘버원은 토요타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현대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도 위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없고 예. GM 같은 경우는 이제 PHEV 차량을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 3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현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게 트럼프가 됐던 카밀라가 됐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기존 정책을 밀고 갈 것이고 한쪽은 조금 느슨하게 갈 것이고 그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내연기관을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연기관은 당연히 GM하고 현대인데 특히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면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 고급화 전략에 이제 성공을 좀 거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탑 기업으로서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거는 FSD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한 달 정도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버전업된 거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사 난 거 보고 막 반응들 막 나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튜브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쪽 관련해서 제일 앞서 있는 거는 테슬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입니다. 그 모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에 지금 일대 주주가 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 관련된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현대에 대해서 많이 아직까지는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 로봇 쪽인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소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약 85% 정도가 아마 현대 기아가 그 현대차 그룹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계약상으로
소니 쪽으로 페널티를 물어가지고 그 원리금을 갖다가 약정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면은 내년 6월 전에는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데 글로벌 상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장을 전제로 기사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을 거기다가 직접 집어넣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걸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재화하는 게 올해 내년,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로 파는 거는 26년부터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시면은 그러면 현대가 이 3사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결코 뒤에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로 놓고 보면은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 이런 쪽보다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이슈화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GM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작년 기준으로 110%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뭐 다 주주 환원에 쓰고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밸류업을 되게 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대가 25%, 기아가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도요타 같은 경우가 50%대 초반입니다. 닛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관련해서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앞에서 기아하고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게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기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당초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주주하는 일이 30% 초반, 30% 전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현대차가 이번에는 좀 그 자사주 그 매입 그리고 소각 관련된 걸 구체화 좀 시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지배구조 관련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환 출자되어 있죠.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있고 기아가 모비스를 지배하는. 근데 궁극적으로 정점은 모비스를 지배하면 현대차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가도 현대하고 기아는 많이 올라왔는데 모비스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논란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배당도 현대 기아는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0원, 주당 순이익은 4만 원 선인데요. 10% 정도 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아마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모비스 쪽에서도 어떤 식이든 뭔가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키가 되는 회사는 이제 주가를 좀 누른다는 의심을 받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의심도 받고 정황도 좀 많이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동안 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의선 회장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사하고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 가치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20%만 해도 2조 6천억, 2조 원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30%를 갖고 있고요. 모비스가 20%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비스가 10%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20% 갖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추가 증자를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게 15%로 줄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또 여기 현대모비스가 20% 갖고 있는데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 다이나믹스를 상장한다고 해서 지분을 확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소프트뱅크는 엑시트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 거 엑시트하는 거 조금 더 봐주면은 글로비스 정도 엑시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동차 현대차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쭉 비교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옛날에는 뭐 한국차였습니다, 그죠? 한국차였다. 지금은 뭐 글로벌 사실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적어도 뭐 사실은 3위권, 그죠? 5위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됐는데 이익도 잘 내고. 근데 이게 밸류 자체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하는 건 이제 밸류 비교가 좀 다르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밸류가 좀 낮은가요? PER이? PER이 좀 낮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도요타가 주가가 좀 빠져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긴 했었지만 토요타가 이번 일본 밸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참 좋을 때 PBR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빠져가지고 1배 조금 더 위 정도 될 건데요. 사실은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가 옛날에 토요타하고 비교하면 어디다 비교를 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제가 토요타 공장에도 가봤었거든요. 네. 그 직접 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데 전시해놓은데 이런 데를 가봤었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거 안 되겠다. 역시 현대 안 된다라는 느낌을 그게 이제 2008년인가 9년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토요타보다 전기차 쪽에서 위상은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준비도 잘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하이브리드도 토요타 못지않게 지금 따라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항상 저가차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그렇죠. 론칭이 되면서 예. 고가화되고 그게 계속 믹싱이 되다 보니까 예. 차량 판매 대수가 안 늘어도 전체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위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PBR이 한 0.65, 0.6에서 0.7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토요타만큼만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준다면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PBR로 보는 관념이 좋네요. 현대차가 이익으로 맨날 보는 것보다는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사실 그 인도 법인 상장하면서 큰 그 모멘텀이 됐고 뭐 관련 부품사도 쫓아간다고 해서 좀 네네. 관심이 있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심이 있고 현대차가 정말 국내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으면 이거보다 더 밸류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마이크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네.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시총을 훨씬 넘어선다는 그러니까요. 게 예. 근데 말이 안 되죠. 뭐 다 미국 시장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아버지 위독하시다 그러면서 한번 힐리청거렸는데 야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고민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 측도 그죠? 회사 쪽에서 고민이 많을 거고 네. 그러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 정몽구 회장이 뭐 지금 몸이 컨디션이 좋으시든 안 좋으시든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나 그런- 닥칠 일이죠, 뭐. 사실은 뭐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네. 연세면은 우리나라 그 오너분들 그 끝까지 쥐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실제 네, 경영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녀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증여를 해주든 증여 형식으로 해주든지 네, 아니면 네. 어떤 방법을 좀 미리미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요, 세금을 워낙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또 증여세를 뭐 절반 물고 주기에는 그죠. 그쵸, 예, 10조짜리 회사 5조 물고 주기에는 어려운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다른 꼼수를 쓰다가 사실은 뭐 법률적인 문제도 얽히고 뭐 복잡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세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오너에 대해서 과세할 때 보면 그게 또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합리적인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주가나 투자 측면에서 사실은 기아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부회장이죠? 회장인가? 회장입니다. 회장이 되죠. 네. 네. 그 옛날에 처음에 아주 기아가 제가 10,000원 밑에 주가 7,000원 기억나시죠? 네, 그죠? 네, 네. 그때부터 쫙 한번 올랐던. 근데 지금 11만 원 와 있고 현대차도 뭐 옛날에 4, 5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25만 원이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현대차 그룹 가운데는 어디가 제일 좀 유망합니까? 일단 지배 구조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뭐 글로비스를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자체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현대차 지분이 정문구 회장 명예회장도 지분이 5.44%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2.67%가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너무 커요. 현대차가 등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모비스를 가져가는 게 최상일 것 같고 지난번처럼 쪼개가지고 모비스 투자 부문 그다음에 사업 부문 쪼개고 글로비스하고 붙이려고 했다가 그때 엘리엇하고 뭐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실패 한번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똑같은 카드를 꺼내기도 그렇고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높여서 그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최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가. 그럼 앞으로 이거를 도요타 수준 근처까지만 가져도 주가 상승은 도요타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나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요타를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로봇 사업 같이 이제 붙여버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거기다 또 알게 모르게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많이 컸죠 지금. 그 뭐 이번에 분기당 지금 1,100억 영업이익이 나왔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폴란드 2차 계약하게 되고 루마니아 계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런 숫자가 앞으로도 향후 한 몇 년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자체의 밸류는 계속 좋아질 수만 있다. 그럼 밸류업에 진심이 되고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은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영업적인 측면이나 글로벌 위상 측면에서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심은 역시 현대차고 그죠? 지배 구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 아픈 손가락이 2차 전지였거든요. 계속 2차 전지 몰려서 언제 가나 그랬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건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요즘 흔들리면서 반도체가 또 약간 아픈 손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 아픈 국면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빅텍도 워낙 많이 오르고 근데 그러기에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사실은 조정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단기적인 악폭이 너무 컸어요, 그죠? 이게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좋아지고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따라붙은 게 뭐냐면은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해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투자한 거 대비해 가지고 실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100을 투자했는데 1밖에 지금 실제로 회수를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잠깐만 이거 너 계속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급하게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올해 필요로 하고 하는 그 AI 칩 가속기 관련된 부분들이 엔비디아에서 예정한 거 그것만 다 나와도 사실은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내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는 순간 HBM도 공급 과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사실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좀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구글 알파벳이었죠. 알파벳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과잉 투자의 리스크가 과소 투자에 대한 그 리스크보다는 차라리 과잉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는 게 낫다. 지금은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 지금 어찌됐든 건 막 투자하고 있어라는 걸 갖다 이제 얘기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흔들린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피크한 아웃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경기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고 후퇴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빅테크 중에 일부라도 발을 빼버리는 순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뭐 실적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두들겨 패고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된 그 노이즈도 좀 정책일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트럼프는 대만을 때리면서 대만이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건 게 결국 가가지고는 반도체 보조금 안 줘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기술이 살짝이라도 걸쳐 있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더 규제하겠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장비 업체들 이제 박살나기 시작해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약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한꺼번에 급격히 좀 악화되면서 두들겨 맞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AI 산업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조정폭은 꽤 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조정폭보다는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죠? 결국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업황이.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진짜로 꺾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는 좀 심리 싸움이라고. 네. 만약에 경기가 진짜로 꺾여버리면서 그게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게 감소해버리게 되면 이게 엉뚱한 쪽에서 이제 유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금 연준도 경기가 후퇴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대선이 있으니까 뭐 내년에 어떻게 돈을 될지 더 모르더라고요. 풀겠죠. 예. 지금 이번에도 나온 게 지금 그 옐런 장관이 술을 쓴 거 아니냐, 밑장 빼기 해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단기 국채 발행해가지고 레버리지 늘리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도 이제 그런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주가 그렇죠. 빠져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할 테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시비를 거는 거고, 옐런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문제는 파월도 공화당원인데다가 이분이 굉장히 이게 대가 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이제 31일부터 해서 8월 1일 사이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지금 현재 3회로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기대와 관련된 부분을 거기서 얘기를 할지, 매칭을 시켜줄지, 아니면은 8월 20일부터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매칭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기대하고 좀 어느 정도 매칭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이게 뭐 6개월 좋았다 6개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 2, 3년, 3, 4년의 사이클을 가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불과 뭐 작년만 하더라도 감산해야지, 우리 감산 안 해, 감산에 감자도 안 꺼내, 결국 감산하고 되게 막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지금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흐름상 보면 반도체 업황은 사실 아직 좀 남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력인 레거시 쪽의 얘기고요. 이제 지금 이번 반도체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칩 가속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감산,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삼성 같은 경우가 한 70%까지 감산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 이제 회복을 시키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도로 감산을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그 디램 쪽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의 걸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금도 좀 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규로 HBM 투자를 못 하니까 기존 D램 라인을 갖다가 공정 전환을 해가지고 HBM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만 계속해가지고 어쨌든 캐파를 키워왔었기 때문에 지금 D램이나 낸드 쪽에서 좋아지는 거를 고스란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삼성이 지금 가져오는, 그래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일단 우리 그 레거시 제품 라인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전망이 오히려 내년 들어가면 쇼티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서버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만,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켓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여기서 더 얼마나 더 팔리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내장되는 D램이라든지 낸드에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그렇죠. 장착이 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딱 맞물려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대개 다 코로나 때 이제 구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또 도래했다라는 거, 네. 그게 또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지금 이걸 가전제품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냉장고 같은 데 보시면은 냉장고에 뭐가 비어 있고 유통기간이 뭐가 지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폰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주문을 하게 하면은 구매까지 네. 진행이 되게끔 해주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똑똑해져야 되고 용량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는, 상반기는 HBM 우리 시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쪽이 결국은 주력이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위주로 움직였었다면 하반기는 이제 각굴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 레거시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레거시 우리 주가도 지금 하이닉스가 심하게 빠지는 거는 HBM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그 반대급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이 사실은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상반기 내내. 그랬기 때문에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지탱해 주는 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유지시켜 주는 레거시 제품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결국 레거시 쪽이 올라가는 그림,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AI에 대한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네. 이전에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던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좀 완만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성장의 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도 조금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레거시 쪽의 비중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이닉스도 넘버 2입니다. 글로벌 넘버 2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안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를 거라고 보지만 네. 삼성 하이닉스였지만 마찬가지로 그 흐름은 탈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이 계속 시장에서는 뭐 퀄 테스트 가지고 뭐 한다 아니다 했는데 부분이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그것보다는 그죠. 그게 뭐 퀄 테스트 사실 잘 밝히지도 않지만 뭐 그 4세대 뭐 5세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급등한다 이런 로직도 좀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마 상반기 초반에 만약에 그러니까 됐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되면은 HBM도 공급가인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수익률도,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도 좀 떨어질 거고 HBM 쪽이 아무래도 삼성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센티적으로는 좀 늘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HBM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거다. 저도 그러니까 뭐 3 통과만을 보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미스가 날 수 있다, 그죠? 네네. 그걸 샀는데 통과됐다고 나오는데 주가가 빠진다 만약 그럼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레거시 쪽에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사이즈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 수혜를 받을.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과대하게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조금 더 발생해 있는 거고, 이 레거시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그 밸류 체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거겠네요, 그죠? 밸류 체인 쪽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뭐 장비 소재 할 것 없이 다 빠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번에 투자 사이클은 생각처럼 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된다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3사가 잘 될 때마다 캐펙스를 크게 늘리면서 그게 정점을 만들어버리고 빠졌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캐펙스를 크게 늘릴 만큼 돈의 어떤 여유도 없고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은 HBM 쪽에서 워낙에 뒤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일단 콜 테스트가 늦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그 시장도 수익이 나는 시장일 거고 그렇죠. 네. 그 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디램 랜드 쪽을 갖다 키운다? 굉장히 그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은 올해 이번 사이클에서 생각보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국산화하는 뭐 이제 몇몇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당수들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한 길에 부품 쪽으로 조금만 나가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재 변화들, 뭐 형질의 변화들 이런 게 계속 산업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기판 쪽에서의 변화, 그동안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소재 쪽의 변화. 그래서 혹은 뭐 그런 뭐 삼성전기나 뭐 이런 쪽도 혹은 뭐 유리 기판 관련된 업체들 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약간 셋업체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기 유리기판 관련된 회사들도 최근에 보면 주가들이 다 급락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그 주가 급락하면서 네. 따라서 급락한 측면이 있고 지금 내년 양산을 얘기하고 있는 데는 SKC 정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중소형사들 중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다는 회사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됐을 때는 뭐 그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기하고 SKC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분위기로 그 회사 쪽 얘기하고 리포트하고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SKC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되면 SKC가 됐든 삼성이 됐든 되게 되면 이게 마진율이 생각보다 되게 클 거래요. 예.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이걸 말하는 것처럼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그 글로벌한 기업들 뭐 코닝도 있고 많은데 이걸 실제로 양산을 하는 첫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딜레마는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는 명확하게 스케줄이나 네. 이런 게 제시가 지금 아직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거 개발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야까지는 제시가 돼 있는데 사업부도 많고 거기는 또 이제 그거에다가 PCB 쪽, MLCC 쪽 이런 쪽을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SKC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SKC가 준 지주회사처럼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화학사업부들은 거의 덜어내고 거기에 이제 동박사업부가 맞아요. 들어가 있고 예. 크게. 근데 그쪽이 아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뭐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저는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조금 전자후자 저기 삼성 쪽보다는 네. SKC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좀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주가 조정이 커서요. 사실 고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방향을 얼마나 빨리 조금 더 회복을 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반도체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음식료는 뭐 정말 가장 스타가 삼양식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리온 같은 삼양식품이 정말 막 히트를 치고 올라갔는데 조금 주춤합니다, 그죠? 워낙 싸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죠? 네. 많이 오른 거 주춤하고 삼양식품이 가니까 이제 옆에 뭐 농심, CJ 뭐 해서 한참 가다가 대장이 못 가니까 다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는 어떻게 실적 나오고 이러면 다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큰 그림으로는 네. 지금 하반기도 원가 개선세는 계속될 것 같다. 두 번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는 회사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사실. 근데 이제 그 하반기 공장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회사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곡물가가 하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뒤에 이제 라니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올 하반기 내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나오는 곡물이 그 시점부터는 다시 곡물가가 좀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수출 비중이 크면 아무래도 터치를 좀 덜 받죠. 국내는 아무래도 물가 문제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터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격이 세트 가격이 2만 원이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라면 그 라면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요. 뭐 맥도날드가 2만 원 한다는 깜짝 놀라지는데 저도 찾아보고 왔는데 이따 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음식료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요. 음식 항상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이제 원재료비 원가 부담이 가격이 마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음식료도 대표적인데 네네. 막 소위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 뭐 전가시켰다가 물가 떨어지면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좋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올랐던 것은 K푸드 그다음에 수출 열풍 네네. 패러다임 이런 걸로 오른 거잖아요, 그죠? 원가도 좀 떨어졌고. 네, 원가도 그러니까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음식료를 볼 때 뭘 주목해야 됩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이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니냐를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남아하고 중국 남부 쪽으로 뭐 향하는 무역풍의 속도가 엘니뇨의 후퇴로 빨라진다. 이게 이제 따뜻한 해수가 동남아하고 중국 남부 쪽에 해수면 온도를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그 저쪽 동태평양이니까 저쪽 그 북미 쪽하고 이쪽은 이제 가뭄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디에 저 중국이나 이런 쪽은 이제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저기 시장이 네. 곡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변화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일 끝에 이 그림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재 가격대의 위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이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갖다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급등했다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죠. 이제 예. 이게 고개를 들 것이다. 예. 주기적으로 라니냐하고 엘니뇨는 이제 교대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니냐는 이게 이제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각 원자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란색은 이제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수 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림 저기 띄워주시면 네네 지도에서 네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남부 지역 곡창지대가 물난리가 난다. 여기 지금 이 부분 물난리가 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202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런데 이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산샤댐이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기사로 약간 그런 얘기 뉘앙스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중국이란다. 미국 중남부 쪽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서남부 쪽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는 이제 밀, 그다음에 옥수수, 대두 이런 파종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제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 때문에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언급을 드렸던 것 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천연가스하고 이제 석탄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질소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료 시장의 50%가 이제 질소계 비료 쪽이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소맥하고 옥수수 쪽에 이제 가격 인상 요인이 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좀 변화가 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니냐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런 쪽은 그 코코아 그다음에 이제 커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황이 안 좋겠네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좋았,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이제 비가 좀 오면서 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미 코코아 가격은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쪽이 이제 베트남 지역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렇게 되면은 코코아나 이 커피나 이런 쪽을 갖다가 원료로 쓰는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물 가공하는 쪽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25년 하반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종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가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수출 비중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쪽에서는 단가 올리는 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제품이 무슨 제품이든 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맛있게 잘 만들잖아요. 뭐 무기도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수출 비중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관련해 가지고 실적들이 아직 발표가 거의 다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원가 개선 효과 때문에 평균적으로 실적을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고 보는 거는 롯데칠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가이던스 부합 내지는 약간 좀 잘 나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한 거 이제 여기 IBK 증권사에서 전망한 거 표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작년 대비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로 보면은 매출은 크게 안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68%가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31% 정도 증가.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30% 정도 증가. 제일지당이 25% 증가해서 하반기도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걸로 일단 업황으로서 봤을 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라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제가 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맥 세트가 18달러 24,480원이랍니다. 아니 국내에서는 7,000원, 8,000원인데 네. 말이 돼요. 이게 옛날에 우리 빅맥 지수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 빅맥 지수가 이제 이게 맥도날드의 빅맥이라고 하는 게 균질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죠? 한국에서 요만하고 미국에서 이만한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네네. 만든다는 거니까 이게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 일본에서 팔리는 가격, 미국에서 팔리는 그래서 환율 계산하는 그게 빅맥 지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7,200원, 8,000원이면 뭐 얼마예요? 그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와야 되는데 저 진짜 사실인가 보고 찾아봤는데 진짜 뭐 18달러 막 15달러. 네, 맞습니다. 야, 빅맥 세트 하나 2만 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게 아. 경제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만 놓고 보면은 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중산층 이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엔겔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비중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제품의 맛도 맛이지만 이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네. 라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가격이 높다면서요, 그죠? 훨씬 높죠. 국내에서는 그죠? 보시면은 네. 지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1달러 50센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020원 정도 한다니까. 1달러 50센트 같으면은 지금 계산하면 한 2,000원이 넘지 않나요? 네. 2,000원 정도 하겠네요. 2,000원 정도.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 그러니까 마진이 크게 남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이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한 끼를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와 빅맥 세트에 몇 배야? 10분의 1 가격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가성비를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맛있고 가성비 있는 또 특이한 것도 이제 불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뭐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수출 비중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 비중은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셨으니까. 네네. 계속해서 이제 수출 비중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해외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전체 판매량의 삼양은 74.9%.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전에 전통적인 개념 제가 증권사 입사해서 처음부터 주식을 배우고 할 때만 해도 음식료 쪽은 네. 방어주, 그렇죠. 예수주 네, 그렇죠. 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출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음. 삼양식품은 같은 음식료 내에서도 완전 수출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높네요. 수출 네. 한 50%는 50%좀 되나 했더니만 뭐 70%를 훨씬 넘었네요.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0% 정도 됩니다. 농심도 원래 사실 해외 수출 먼저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압도적으로 가니까 그죠? 삼양식품이 불닭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CJ도 높네요. 네, CJ도 현지화율이 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CJ 주가도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이제 뭐 대상, 풀무원, 빙그레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회사들이 보수적인 회사들일수록 해외 진출을 그러네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좀 주저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 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현금성 자산만 4천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해볼만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빙과류 같은 경우는 얼려서 보내면 되고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아까 이제 삼양식품, 농심, CJ 제일제당 이런 데는 역으로 보면 상당히 글로벌화에 주력해서 성과를 보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올 초부터 해서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렇죠. 뭐 CJ도 우리가 보면 뭐 비비고니에서 뭐 무슨 만두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표가 없는데 롯데 웰푸드라고 하는 회사, 이제 그게 옛날 그 롯데제과 그거하고 아마 롯데상강하고 합친 걸 건데요. 거기 뭐 인도 시장을 이렇게 거기 이제 인도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매출이 한 1,000억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전체 볼륨이 크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쪽도 회사 계획상으로는 27년까지 매출을 5천억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포텐셜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음식료도 이젠 내수 기업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수출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출 기업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순간 회사의 어떤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의 시장, 요만한 시장에서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장사를 했던 회사가 중국을 겨냥하고 미국을 겨냥해가지고 그 시장에 나간다고 했었을 땐 그 마켓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요. 방산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가지고 방산, 조선 이제 이쪽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을 좀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을 좀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렇게 가면서는 원가 부담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말씀하신 라니냐. 하반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 들어가면서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 원가 부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종 들어갈 때 아무래도 가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작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접근은 물론 뭐 밸류도 봐야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반영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쪽 우선. 아무래도 높은 쪽을 보는 게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로서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 수출주로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포커싱을 해서 보려면 수출 관련된 쪽이 비중이 커지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양식품, 농심, CJ 제일제당 이런 쪽이 높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오리온도 사실은 오리온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초코파이부터 해가지고 한번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들 기업보다도 먼저 사실은 해외 글로벌로 한 기업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건 이미 다 이제 시장을 뚫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러시아 쪽은 아무래도 좀 전쟁 여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서 또 이제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주가가 다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따라서 회복을 아직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가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회복은 되겠죠,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성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 이 성장의 속도 이거는 좀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새로운 제품이 하나 빅히트 상품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삼양식품도 농심하고 옛날에 그냥 똑같이 그냥 라면 팔던 회사였잖아요, 그죠? 농심이 또 우위에 있었고 사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한류를 뚫고 온 것처럼, 그죠? 사실 지금도 아마 국내 마켓에서는 농심이 1위예요. 근데 이제 삼양이 워낙에 특화를 잘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비중이 커지면은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뜨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에서 또 조금 볼만한 게 이제 삼양식품, 농심, 아까 말씀하신 롯데 웰푸드, CJ 제일제당 뭐 주요 기업들인다.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아까 하이트질러가 우리 수출 비중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얼마쯤 됐었죠? 하이트가 얼마 안 되죠.
없었네, 그죠? 아,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음식료 중에서도 보면 이게 맥주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뭐 내가 먹어서 올리자 이런 얘기했는데 보면 음식료 중에서도 식음료, 음료 쪽 뭐 특별히 이런 주류 쪽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술을 먹으면은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외국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외를 나간다, 굳이 하이트를 찾아서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도 그렇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뭐 잘은 저희가 주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 맥주가 뭐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죄송해요. 지금 이제 맥주 하이트 진로 쪽으로 좀 흘렀는데 하이트 진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못 가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게 수출이나 글로벌한 상품 글로벌화가 좀 그다음에 강자들이 워낙 많네, 그죠? 글로벌한 맥주 강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죠? 저가 얼마 전에 그 하이트 관련된 자료 좀 찾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이 요즘은 좀 꽤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이트는 사실은 맥주보다 소주 쪽이 아마 더 그렇죠. 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시장에서 그쪽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저는 다음번에 그 하이트 진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은 제가 커버를 안 했는데. 음식료 중에서도 뭐 제일 롯데칠성 보자. 롯데칠성 주가는 어떤가 보자. 비싸지 않겠어요? 그죠? 뭐 대동소이하게 그죠? 못 간 건 비슷해요, 그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실적이 가이던스 하회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 자체가 아직 뻗어 올라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거기도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커피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카카오 가격, 코코아 가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 개선 요인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료는 좀 좋고 흥미로운 거는 사실 우리가 다 먹어볼 수 있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오 기업, 이거 뭐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보톡스를 맞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뭘로 놔주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계 보기 어려운데 음식료는 자동차도 그렇다고 뭐 자동차가 좋은데 이거 한번 사볼까 팔고 다음 달에 하나 어렵잖아요, 그죠? 6천만 원, 7천만 원 그렇죠. 하는 차를. 근데 음식료는 생활 속에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죠, 훨씬 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가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좀 보시면 사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이제 챌린지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랐었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면은 편의점 방문이 하나의 코스처럼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뭐 삼각김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바나나 맛 우유를 뭐 산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본인도 물론 당연히 드셔보실 만할 테니까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반응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시면 거기서도 좀 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양이라는 기업도 사실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가벼운 기업들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빠른 시간에 확 돌려냅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죠? 변동폭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심하죠. 그죠? 그런 걸 보면 뭐 우리가 자꾸 대형주를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이야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